자바스크립트 코드 골프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프랙탈에 대해서 잠깐 여기 책에 있는 코드 소개하고 또 월드맵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건 이제 밸류 노이즈라는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맵을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히려 프랙탈보다는 밸류맵이 좀 노이즈를 이용한 방법이 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이 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프랙탈에 대해서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그 망델브러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런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거, 이 의미를 잠시 살펴보자면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소 평면이거든요. 복소수가 들어가는, 그래서 허수부하고 실수부가 나눠져 있잖아요. 앞에 실수부, 이제 허수부인데 이쪽 축, 이 가로축을 이제 실수부고, 그리고 이쪽을 이제 여기 리얼이라고 하나? 실수를? 아무튼 실수고, 이게 LM이라고, 이게 허수죠. 이게 허수축입니다. 우리 2차원 평면에서 XY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복소 평면 내에서 이제 어떤 규칙을 찾아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집합을 한 점 한 점 그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점들을 다 찍어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갔는데 재밌게도 계속 확대해도 똑같은 패턴들이 계속 이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그 패턴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프랙탈 이제 거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프랙탈이라는 거는 이 세부 구조가 계속 끊임없이 전체 구조를 되풀이하는 현상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대표적이라기보다 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와 부분과 비슷하잖아요. 같은 패턴. 그래서 전체를 봐도 부분을 볼 수 있고, 부분을 봐도 전체를 볼 수 있고, 이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이쪽 부분, 이렇게 Y로 이어지는 부분이 계속 일정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계속 뻗어나가 보니까 부분과 전체가 비슷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이런 현상을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CRP 스키, 가스켓 전체 삼각형 그린 다음에 각각의 선분에서 중앙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또 나머지를 또 같은 패턴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려나가는 건데, 이것도 프랙탈의 일종이고요. 이렇게 단순한 것도 있지만은 프랙탈을 응용하다 보면은 좀 아트 수준으로 멋지게 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랙탈을 정말 심오하게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거의 실제로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걸 해가지고 진짜 아트로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프랙탈의 구조라는 게 이런 어떤 수학적으로라든가 아트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연현상을 보더라도 이런 프랙탈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식물의 단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번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뭐 공기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들, 불규칙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규칙인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물 원자, 이거 이제 눈송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압과 온도의 관계에 따라서 예쁜 그런 그 구조가 만들어지고 다 프랙탈 현상 비슷하게 해서 프랙탈이 꼭 인위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현상에서도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공에서 이렇게 맵이, 지도가 이렇게 펼쳐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들이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양배추잎인데 양배추잎도 잘 보면은 이런 무늬 구조들이 전부 프랙탈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랙탈을 잘 이해하면은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쓸모 있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랙탈을 보실 때 단순히 어떤 알고리즘을 푼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지는 말고 뭔가 다양한 형태로 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보시면은 진짜 무궁무진하더라고 보니까. 뭐 인공지능에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산업 여러 군데 쓸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마시고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거는 정말 인물이라고만 생각하시고 이해하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정말 응용적으로도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로와 이제 망델브로, 예, 이분은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1924년 11월 태어나셔서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여기 뭐 써있지만은 어쨌든 뭐 가스통 질리아와 피에르 파투가 전에 연구했던 복서평면 위에 프랙터린 질리아 집합을 연구했는데 거기에서 그 맹델로 집합을 아까 그림이 읽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집합을 자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멋진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이 붙은 어떤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는 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고요. 여기가 이제 복서평면이고 실수축, 허수축. 맹댕글로 그 집합을 딱 렌더링을 하면은 딱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확대해서 가도록 계속 같은 패턴으로 계속 나오는. 요거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도 끝도 없이 계속 이 똑같은 패턴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이제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맹댕글로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예, 이런 걸 이제 해본 거죠, 실제로. 이게 또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되게 힘든 거잖아요. 계속 쳐다보게 돼.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예, 맹델로 집합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건데 이런 점화식이 있대요. 그래서 Z0 최초의 숫자, 이 앞에 여기 이렇게 제로는 이제 최초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Z0는 C래요. 근데 C는 그 A 플러스 BI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여기 A가 이제 복소수죠, 이게. 여기가 실수부고 허수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I가 있고 그냥 허수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I를 쓴 거예요. 허수부에 B가 있고. 그래서 A하고 복소평면 내에서 어떤 점을 딱 찍을 거잖아요. 그 점이 실수부가 A고 허수부가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기본 우리 함수로 말하면은 인자값인 거죠. 인자값을 딱 여기다 넣는 거죠. 예. 그쵸? 그러면 그 값이 처음엔 이걸 거예요. 이게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점화식인데, 처음에 여기에 제로가 들어가면요. 제로가 들어간 상태에서 제로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요 값이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값에 수렴하거나 어떤 값으로 계속 발산하게 될 거거든요. 지금 책에서 보시면은 얘가 195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은 표가 있잖아요. 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최초 값을 A는 1, B는 마이너스 1을 줬어요. 복소평면 내에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줬단 말이죠. 그때에 n이 0일 때, 예, 그러면 계산 결과가 1 마이너스 i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절대값이 오른쪽에 있어요. 절대값이 1.41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n이 1이 될 때, 그러면 1 마이너스 3i인데 이거를 절대값으로 취해 보니까 3.16이 나오죠. 그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절대값이 어떤 값에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죠. 예. 이게 이렇게 커지는 숫자는 멘델로프의 집합에 포함되지 않고, 멘델로프 집합에 포함되는 거는 수렴하거나 수렴하지 않는 값. 어쨌든 발산하지 않는 값이 바로 멘델로프 집합, 복소평면 내에서 집합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준 이 검은 부분 있잖아요. 그 검은 부분이 바로 멘델로프 집합에 해당하는 복소수들의 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소평면 이게 표현하기에는 되게 편한데,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을 하려면은 이 계산 유도 과정이 있는데 유도 과정 설명해야 되나? 예. 자세히 이거 따라 보시면은 이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복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X, Y축으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점화식이죠. X축에 대한 점화식, Y축에 대한 점화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국 이거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할 때는 이 코드에서는 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로 사용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예. 근데 얘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발음 되게 힘들지 않아요? 만형 이럴까요? 자, 집합을 하는 걸 만들 텐데 처음에 이제 코드를 캔버스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다 이제 렌더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 계획은 어떤 캔버스 위에 점을 딱 찍으면은 그 위치로 확대해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예. 그래서 계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인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스 X하고 베이스 Y는 뭐냐면요. 아까 복소평면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점의 중심. 예. 화면 내에서 이렇게 내가 그 화면에서 내가 화면을 이렇게 중심으로 잡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복소평면 내에서. 예. 복소평면 내에서의 베이스 X하고 베이스 Y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두 줄을 보시면은 베이스 X하고 Y가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은 그냥 기본값으로 복소평면 내에서 X축은 이 실수부죠. 실수부는 0. 이제 Y축은 허수부죠. 허수부는 이제 마이너스 1.35 이렇게 했어요. 그게 중심점이 될 겁니다. 물론 주면은 그 위치를 잡을 거고요. 그리고 레인지는 뭐냐면요. 레인지는 그 책에서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책에서는 레인지 대신에 뷰 레이트라는 말을 썼어요. 뷰 레이트. 예. 187페이지에 보면은 뷰 레이트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뷰 레이트가 제가 이제 레인지로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심으로부터 해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영역, 예, 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점을 찍었으면은 그 영역이 이 0.3 정도의 크기의 영역을 내가 이렇게 잡고 싶어서 이렇게 잡은 거고, 물론 인자값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캔버스 위스와 캔버스 하이트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림을 그릴 캔버스, 예, 천천히 들어오든 500이 들어오든 그럴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를 주는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본 이제 인자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루프는 뭐냐면은 아까 점화식에서 보시면은 계속 더해 나가잖아요. 그걸 64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64번 하겠다는 뜻이고, 사실 디테일하게 계속 들어가려면은 루프를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64번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캔버스 베이스라고 나왔는데, 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캔버스가 위스하고 높이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를 한 거예요. 예. 이따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부분은 뭐냐면은 어레이를 만들어서 높이 2차원 행렬, 예, 2차원 행렬을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이 Y축, 이쪽이 X축 해가지고 어레이의 첫 번째 부분은 Y축, 그 다음에는 X축으로 쭉 가려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이제 담을, 행렬도 다 만들었어요. 그 행렬은 결국은 아까 캔버스 위스하고 캔버스 Y만큼 크기를 만들었죠. 크기를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다중 루프를 이제 돌고 있죠. 예. 다중 루프를 돌 때 여기에서 A하고 B 값을 추출하잖아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C 있잖아요. C값. C가 A 플러스 BI였잖아요. 그 A, 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A, B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복잡해 보이더니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뭐 중심으로 돌고 있냐면은 캔버스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예, 캔버스 크게 돌고 있단 말이죠. 500을 돌았으면 500 크기만큼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죠. 돌고 있는데 사실 복소평면에서의 그 크기는 아까 레인지가 0.3이었잖아요. 이 500 크기와 0.3하고 이렇게 그 점을 찍었을 때 이 0.3 위치에 있는 그 비율, 그 위치를 잡으려고 지금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A는 그 베이스 Y를 잡고, 기본 내가 좌표축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Y에서 캔버스 높이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잖아요. 예.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여기서 Y 값을 잡았는데, 거기서 캔버스의 높이 있잖아요. 높이 부분을 이제 2로 나눠버리면은, 내가 만약에 그 캔버스 하이트를 500으로 줬으면은, 얘가 0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255가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캔버스 베이스로 나눠버렸죠. 그러면은 전체 크기에 대해서 캔버스 베이스로 나눴으니까 뭔가 그 0에서 1 사이 정도의 비율로 축소가 되겠죠. 예. 0에서 1까지의 그 비율로 축소가 될 거고요.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될 경우가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레인지가 0.3으로 잡았잖아요. 0.3으로 잡으면은 그 0.3 내로 다시 이쪽으로 이제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곱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곱해서 원래 베이스 Y에다가 내가 Y에 해당되는 그 위치 좌표를 찍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A하고 B하고 계산된 거예요. 계산식은 똑같거든요. 그렇게 계산됐다라는 거.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고, 나도 좀 뭐지? 계속 고민했는데 그거였더라고요. 그거. 예. A, B를 찾는 과정입니다. 복소평면에 X하고 Y 값을 주면 복소평면 내에서의 A하고 B를 찾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 이 수식을 잘 이해 못해도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해석해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IJ를 이제 00으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점화식 있잖아요. 점화식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 아까 점화식이 아까 점화식 좀 올라가 볼래?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게 아까 요거예요. 예, 딱 요거거든요. 요게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계속 포문을 루프까지 64까지 도는 거잖아요. 도는데 이 조건이 되면은 그냥 여기서 나가버리는 거죠. 예, 나가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 조건이 아니면 이 조건이 아니면은 이제 여기 계산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I2, J2 이렇게 찾은 다음에 계산하고 나서 다시 이전에 있는 I하고 J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점화식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이 되고, 이제 이 조건문, 이보다 큰, 이게 왜 이 조건이 책에서 나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그 점화식에 대한 결과가 절대값이 발산할 거냐, 아니면은 수렴할 거냐, 발산을 하는 조건이 이 조건이거든요. 책에서 보면요. 그래서 발산을 하면은 이거는 만델루프 집합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가버리는 겁니다. 예. 발산되면은 이제 그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브레이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계속 이 점화식을 도는데도, 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으면 발산하지 않는 거니까 64번 다 돌겠네요. 그쵸? 예, 64번이 다 돌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지금 어쨌든 중간에 나가든 아니면은 다 돌고 하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놨던 어레이에다가 해당 위치에다가 K를 넣고 있어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 예. 이따가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은 사실은 K는 64라고 들어와야지만이
그게 만델로프 집합의 요소거든요. K가. 이게 다 돌아야 되잖아요. 다 문제 없이 이 조건에 빠져나가지 않는 식이 나와야지만 그 값이 절대값이 나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 만델로프 집합인데 얘는 지금 중간에 나왔던 다 돌아서 나왔던 어쨌든 그 마지막 K 얘가 중간에 나오면 그 중간 K가 들어가겠죠. 예. 발산하는 거면은 그 발산할 때 뭐 10번째였다 그러면 그 K가 10번째여서 걸렸다 그러면 10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를 다 돌았으면 64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델로프 집합에 해당되는 건 64예요. 예, 64고 나머지는 다 집합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냥 다양한 숫자가 0에서 63까지 64인데 64만 만델로프 집합이고 나머지는 아닌 거죠. 예. 왜 그러면 이렇게 넣느냐는 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레이를 만들어서 어레이를 이제 반환하고 있죠. 예. 얘는 이제 렌더링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어레이를 받아요. 이 어레이를 받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1픽셀 1픽셀 그냥 캔버스에다가 1000x1000으로 했으면은 1000x1000에 대해서 1픽셀씩 찍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뭐 1000x1000이라도 2000x2000으로 만들어 가지고 2픽셀씩 한 픽셀을 2픽셀씩 잡고 싶을 때 요거를 이제 2나 3이나 이렇게 주면 돼요. 예, 그러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레이가 들어왔으니까 2000배열이니까 2000배열을 크기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WH 이렇게 얻었어요. 그리고 아까 캔버스를 가져온 다음에 캔버스로부터 2D 컨텍스트를 받아왔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휴라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색상을 표현할 때 RGB를 표현하잖아요. 예, RGB를 표현하는데 그 RGB 말고 색상 표현할 때 그 이렇게 하나의 원통이라고 생각하면은 원통을 이제 RGB를 이렇게 숫자로 해가지고 0부터 360까지 해가지고 표현한 게 바로 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거 그림 있지 않나? 다음 그림 볼래? HSV 실린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색상을 표현할 때 RGB는 이제 3개 값인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값으로 바꾼 거죠. 색깔을. 그래서 이렇게 RGB로 이렇게 그래서 0일 때는 이제 가장 빨간색 그리고 이제 360도 거의 돌면은 이제 거의 뭐 노란색인가? 아무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은 이제 그 세츄에이션 해가지고 채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쪽에서 여기는 이제 밸류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밸류를? 예? 명도. 예, 명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아까 어레이의 능값은 아까 0에서 64만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그걸 색깔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RGB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이 색깔 체계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그거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휴베이스를 이렇게 잡은 거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픽셀 유니트 해가지고 1이 들어오든지 2가 들어오든지 하죠. 그냥 기본값은 1이죠. 그냥 1픽셀씩 잡으려고. 1000x1000이면은 1픽셀씩 잡으려고. 예, 그리고 여기 캔버스 크기를 이제 잡았습니다. 예, 2가 들어오면은 2배가 되겠죠. 그리고 포문을 돌죠. 포문을 돌고, 포문은 이 캔버스 크기, 어레이 크기만큼 돌고요. 그리고 어레이가 돌 때 이 컨텍스트, 컨텍스트에 필 스타일에다가 색깔을 집어넣는 거죠, 색깔을. 예, 색깔을 집어넣을 때 이 함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함수에서 이제 그 요소 0에서부터 64가 들어오는 요거하고, 그리고 이제 휴베이스, 젤 주고 있죠. 젤을 준 이유는 그 기본 색상이 0에서부터 64인데, 사실 휴는 0에서부터 360이잖아요. 거기에 적당하게 이제 노멀라이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결국은 얘 함수가 하는 게 뭐냐면은 RGB를 뿜어내요. 이 휴 값을 주면 RGB를 뿜어내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잠깐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돼 있어요. 이 책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뭐 콜유틸이라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RGB 기본 RGB를 255에 00을 줬는데 여기에서
그 HSV 이 RGB를 통해서 HSV 좌표계로 가져온 다음에 H만 이렇게 계산해주고 있죠. 여기 받은 걸로 해가지고 360도 거기에 맞는 걸로 이제 노멀라이징 해가지고 H만 계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HSV에서 아까 필 스타일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스트링으로 만들어주려고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만들어주려고 그래가지고 이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주면 결국 이런 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타일은 잡았으니까 이제 고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채우기 위해서 해당 위치 X, Y 그리고 해당 크기 이게 1픽셀이면 그냥 1이 되겠죠. 그냥 1이 될 거고 2로 하면은 이제 2배씩 커져야 되니까 20 곱해지겠죠. 그래서 렌더링을 쫙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렌더링해서 간단하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세팅으로 이제 오브젝트 하나 잡고 기본값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0 그리고 베이스 Y는 마이너스 0.6 레인지는 3 그리고 폭과 높이는 500으로 잡았어요. 캔버스의 폭과 높이는 500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세팅 값을 계산하죠. 이 세팅 값 넘겨주고 있죠. 계산하고 난 다음에 렌더 함수 때린 거예요. 그 결과가 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요, 제가 아까 만들어 집합이 아닌 거는 아닌 것과 맞는 게 있는데 맞는 게 파란색 부분이에요. 이렇게 파란색 부분. 예. 근데 단지 그냥 파란색만 그리면 안 이쁘니까 그 다른 것도 준 거예요. 나머지의 집합 발산할 때 계속 점화식을 전개해 나가잖아요. 전개해 나갈 때 중간에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만둘 때의 그 해당 색깔에 된 거죠. 그럼 빨간색 부분은 빨리 발산해가지고 빨리 된 거예요. 빨리 색깔 잡힌 거고, 이걸 잡힌 거고, 뭐 이런 연두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화식이 좀 갔어. 근데 중간에 딱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집합 자체는 다 파란색만 관련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예쁘게 보여주고 싶어서. 예쁘게 보여주고 싶어서 렌더링을 한 겁니다. 책에서는 전혀 설명 안 해서 저도, 왜 이렇게 만들었지? 막 이랬는데, 그걸 나중에 위에 코드 봐봐. 여러분들 여기다가 저 파란색 부분만 보이고 싶잖아요? 그 집합만 확인해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if문 쓰면 돼요. if k가 64인 경우에만 넣으면은 파란색만 딱 렌더링 될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 집합이 어떻게 프랙탈을 이루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런 데에 그냥 한번 클릭해 볼래? 잠깐만, 한 번씩. 이게 엄청 느리구나. 예, 한 번 더. 이 느리네요. 예. 더, 천천히. 팍팍 누르지 말고. 예. 좀 예쁜 데로 가지, 왜 거기로 갔니? 예. 아무튼 여기도 비슷한 구조가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근데 아까 64번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더 프랙탈 모양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른 데 가자. 야, 새로 고침하고. 컴퓨터 느린 거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엄청 느리네. 좀 예쁜 데로, 이런 데로 가봐, 이런 데.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름답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발견하다니.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PPT로 좀 돌아가면, 그 코드는 없구나. 이 클릭했을 때 해당 위치 잡아가지고 확대한 코드를 내가 PPT에는 안 붙였는데, 밑에 보면은, 밑에 가장 밑에 보면은, 맨 밑에. 스케일을 좀, 이렇게 좀 봐. 예, 결국은 아까 클릭했을 때 스케일업 함수 호출되잖아요. 예.
그때 아까 그 계산한 식 있잖아요. 계산한 식. 그 계산한 식 그대로예요. 여기 복잡해 보이지만 기존에 있는 새로운 베이스 찍었을 때가 사실 이벤트에 클라이언트 X와 클라이언트 Y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베이스 X하고 새로운 베이스 Y를 계산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레인지하고 그리고 위치 내가 점 찍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캔버스의 위치나 베이스 요 계산은 똑같죠. 그러면 해당되는 내가 찍은데 중심으로 두고 싶은 그 위치가 딱 베이스 X하고 베이스 Y가 딱 찍힐 거예요. 그리고 확대를 해야 되니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존 레인지에다가 0.5를 곱하고 난 다음에 빼버렸죠. 그래서 계속 축소를 해야지 확대가 되니까 레인지가 축소돼야지 확대가 되잖아요. 범위를 좁혀 나가야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아까 그 렌더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책에서는 요만큼만 보여주더라고요. 요만큼만. 그래서 좀 볼품 없어서 좀 크게 해봤습니다. 그 프랙탈이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 있거든요. 여기 유튜브 요 링크로 가보시면은 그 10불로 제작한 게 있는데 이 사람 설명을 보면은 이제 나무 그리기라든가 그 나무 그리기를 이제 그 픽스드 트리를 해가지고 일정한 공식에 해가지고 계속 렌더링 하는 방법. 근데 이제 이렇게 뻗어나갈 때 좀 랜덤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뻗어나갈 때마다 색깔을 주는 방법. 해가지고 이 나뭇잎도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면은 이거 구현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단지 얘 구현한 건 이제 제기가 들어가 있는데 제기로 하지 마시고 제기로 된 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하니까 이 코사인 사인 나오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랜덤하게 가면서 종국에는 이제 색깔도 주는. 근데 얘는 이제 제기로 만들었어요. 제기로 만들지 말고 이제 포멀로 바꿔서 하면은 스택 오버플로 안 생기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충분히 그릴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신. 제가 시간이 됐으면 이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프랙탈이 이 코드 설명을 보고 이해가 되신 분. 실제로 나 이거 좀 알겠다. 안다고 해도 안다고 얘기 못 하시겠죠? 프랙탈 전체를 제가 설명드릴 생각은 없고요. 이 코드에서 나왔던 프랙탈만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프랙탈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책 193페이지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가 뭔지도 모르고 복소표면도 뭔지도 모르고 다 몰라도 돼. 뭐만 보면 되냐면 만델브로트 집합의 점화식이라는 것만 보면 돼요. 그럼 여기 이 만델브로트 집합의 점화식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만델브로트 집합의 점화식이니까 해당 점화식을 만족하고 있는 집합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만델브로트 집합을 찾고 싶은 거야. 집합에 있는 원소를 우리는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만델브로트라는 집합에 들어오려면 점화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집합이 중요한 거야. 집합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어떤 복소수들만 들어올 수 있어. 어떤 복소수가 들어올 수 있냐 이거야. 어떤 복소수가 들어올 수 있냐면 밑에 있는 점화식을 일정 횟수 반복했을 때 발산하지 않는 복소수들만 이 집합이 될 수가 있어. 이게 핵심인 거죠. 응? 이 만델브로트 집합이 중요한 거야. 이 복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점화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합이 중요한데 집합에 들어올 수 있는 복소수의 조건이 뭐냐면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되어 있는데 어떤 A 플러스 BI만 이 집합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점화식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했는데도 발산하지 않으면 넌 만델브로트 집합에 들어오는 복소수야 라고 내가 판정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제가 A에다 3 넣고 B에다가 5 넣었을 때 만델브로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점화식 돌렸는데 내가 만델브로트 집합을 64로 설정했으면 그 점화식 64번 돌렸는데 여전히 발산 안 했어. 그럼 넌 만델브로트 집합이야. 또 어떤 A7을 넣고 어떤 B, K, 17을 넣었어. 그래서 7 더하기 17i가 됐어. 얘를 내가 14번 돌릴 건데 발산 안 했어. 그럼 14번 기준으로 얘는 만델브로트 집합이 들어오는 애야. 이거죠. 핵심은.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만델브로트 집합이 뭔지를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복소수가 만데볼트 집합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뭘? 반복 횟수만 알면 계산을 통해서 안다는 거야. 걔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쉬운 얘기야. 그 다음번엔 뭐 하죠? 임의의 A하고 B만 넣어보면 되겠네. 임의의 A 플러스 B I만 만들어봐서 원하는 횟수만큼 돌렸는데 얘가 발사했는지 안 했는지만 알면 얘가 만데볼트 집합이 아니야 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임의의 A, B를 어떻게 만들까요? 첫 번째, 랜덤으로 막 만들어. 물론 그래도 되지. 그러면 제가 랜덤을 만든 수 중에 일부는 집합에 들어가고 일부는 아닐 거야. 이게 근데 시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럼 우리는 A를 일괄로 X축에 있는 모든 값을 A로 둘 거야. Y축에 있는 모든 값을 B값을 넣을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안에는 A, B의 모든 조합이 다 나온다. 그쵸? X축을 제가 A로 놨다면 A가 10일 때, X축 10일 때 Y의 모든 조합이 다 나오잖아. 0부터 100까지. 그럼 A는 10, Y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얘네들 중에 만데볼트가 되는 애는 누구야? 가 궁금해. 이 줄에서 또 궁금해. 이 줄에서 궁금해. 따라서 지금 캔버스에 있는 X축, Y축에 있는 값들은 그저 뭐만? A, B를 넣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오직 그것만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A, B의 조합으로 얼만큼 위스 곱하기 하이트만큼의 집합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그냥 대놓고 X 플러스 Y, I라고 써도 돼. 그럼 여기 가능한 조합수는 위스 곱하기 하이트만큼의 우리는 숫자 조합을 얻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돌려보는 거야. 이 픽셀 중에 누가 만데볼트일까요? 라고. 그래서 돌려봤더니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돌렸을 때 발사 안 했으면 얘는 만데볼트고 아니면 아니야. 라고 불린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데볼트 자체는 이 불린으로 수렴 조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봤더니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야. 이 만데볼트 집합 이론이 되게 재밌는 이유는 파란색은 분명히 만데볼트 집합이고 파란색이 아닌 건 만데볼트 집합이 아닌 건 맞아. 근데 그 추세가 제각각이 아니라 색상을 보면 64가 내가 원했던 집합이면 63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62가 그 근처에 있고 이 추세를 보면 0 아닌 애들은 여기에 있고 점점 좁혀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색상을 나타내는 거야. 일부러. 부울린이 아니라는 거야. 만데볼트 집합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수렴하지 않고 수렴하는 그 시점이 있으면 이 집합과 아닌 게 전혀 별도로 떨어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대부분의 프랙탈 패턴들은 대부분 근처 집합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 이래서 패턴이 이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캔버스의 위스 하이트는 뭐만 역할한다? A 플러스 B I에서 A 역할, B 역할을 한단 말이지. 제가 X를 A로 안 쓰고 여기 Y를 A로 썼다면 그림이 이렇게 뒤집히겠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제 좀 감이 오지.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다? 우리는 A에다 위스, B에다가 하이트의 X좌표, Y좌표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장난질만 치면 되는 거죠. 왜? 캔버스 크기랑 원하는 만데볼트 집합의 사이즈는 틀릴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우리는 A는 0부터 2만까지 쓰고 B는 0부터 100까지를 쓰고 싶어. 근데 캔버스는 고작 500원밖에 안 돼. 비례식으로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그쵸? 우리가 원하는 만데볼트 집합을 만들기 위한 전체 모집단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들면 되고 이걸 캔버스 크기도 다르고 그쵸? 이때 옮길 때는 비례식으로 옮겨주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더 비효율적이지. 뭐가? 만데볼트 집합 A는 2만까지 있고 B도 2만까지 있어. 2만 곱하기 2만의 집합이 있는데 캔버스는 고작 500, 500이면 쓸데없이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죠. 0부터 500, 0부터 500만 계산하면 되는데 집합수가.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보면 불합리하지. 불합리하니까 아까 용어 식에 보면 민을 왜 계산했다? 위스만큼만 계산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그 범위를 다 계산해 그거잖아. 그래서 민이 들어있는 거야. 응? 이거 이상 그릴 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그리고 캔버스에 그릴 때 얘가 다음 픽셀 유닛을 주는 이유는 원래 아까 비례식에 맞췄기 때문에 픽셀 유닛은 여기서 계산 안 하고 원래는 아까 만데볼트 집합을 구성하는 A, B의 비례식과 비례와 이 캔버스의 비례를 계산하면 자동으로 한 픽셀을 얼만큼 찍어야 될지 나오는 거야. 내가 만데볼트 집합은 0에서 200, 0에서 200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그릴 곳이 0에서 400, 0에서 400이면 2 곱하기 2짜리 픽셀로 그려야지 짝이 맞을 거 아니야. 그쵸? 데이터가 모자르잖아. 그럼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 그쵸? 원래 그 자동 계산되는 건데 여기 임의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약간 나태하게 만든 거죠.
네 손으로 해라. 안 맞으면. 왜? 조그맣게 표현되는 거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캔버스는 이만한데 여기 이만큼은 나온 거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네가 만약에 이제 유닛을 네가 수동으로 넣으면 이거를 더 크게, 더 듬성하게, 더 멍청하게, 더 예쁘게, 더 세밀하게 네가 조정하라는 거지, 수동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사방에 쓸데없는 비례식에 동원돼야 되는 수많은 비례 조건들을 넣고 있다. 이게 다 비례식이야. 산수야. 여러분들 이거 다 산수고 쓸데없는 거고 백. 이거 다 비례식이잖아. 여기 뭐가 있어? 곱하기 나누기밖에 더 있나? 다 비례겠지. 보나 마나.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는 거죠? 나누기 2에서 빼면 보나 마나 중앙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겠지. 0에서부터 100까지밖에 없는데 캔버스가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로 옮기려면 어떻게 돼? 중앙 기준으로 양쪽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보나 마나 이거지. 무조건 크기 나누기 2를 뺀다 싶으면 중앙 정렬이라고 생각하면 돼. FE에서 모든 이게 나오면 다 중앙 정렬이야. 볼 것도 없어. 그렇죠? 우리가 어떤 레이어를 전통적으로 플렉스 레이아웃 쓰지 않고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이 뭐죠? 얘를 절대좌표계에 있는 경우에는 레프트 50% 때리고 본인의 위스 마이너스 만큼을 마진 레프트를 마이너스를 위스 절반만큼 주는 똑같잖아 공식이. 이거 나오면 무조건 중앙 정렬이야. 볼 것도 없어. 이거 안 줬으면 용어의 그림이 왼쪽으로 치우쳐서 위로 치우쳐서 이렇게 그려졌을 거란 말이지. 가운데 몰려면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다 비례잖아. 이거 아까 왜 그랬죠? 어떤 놈을 약간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했구나. 응? 다 비례식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레인지는 만델브로트 집합으로는 얼마큼인데 보려고. 그거 보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어려운 공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수식이 뭘 뜻하냐면 그렇게 간단한 거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수학이라는 걸 어렵게 보지 말고 이 책에서도 그냥 뭐만 보면 된다? 196페이지에 여기 두 줄과 이거 한 줄 보면 끝난 거죠. 공식은. 이 밑에 이거 전개하려고 그러지 마. 미친 짓이야. 우리의 결론은 여기 X로 정리한 것과 Y로 정리한 것만 있으면 A, B를 채울 수 있게 됐고 여기에 이 식을 통해서 발산하는지 아닌지를 손쉽게 계산하는 식이 여기 있어. 끝이야. 여러분들은 수학자가 아니에요. 수학으로 공학박사 딸 것도 아니고 수학 이거 전개 안 해도 돼. 우리가 언제부터 매스 사인 쓰는데 사인이 어떻게 공식으로 계산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쓰나? 안 쓰잖아. 우리가 이제 어레이 소팅할 때 버브 소트 알고리즘을 계산하면서 쓰나? 안 쓰잖아. 수학이란 그 정도인 거. 제가 저번 시간부터 강조하지만 수학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교육적으로 가르치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 왜? 도메인은 난잡하잖아. 다 룰로 돼 있고 if로 돼 있잖아. 걔네들로 생성한 건 더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으로는 수학이 편해서 가르치는 거지 여러분한테 이런 수학적 지식을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책이. 이제 좀 만델브로트 집합이 보이죠? 뭐 하는 얘기인지. 이게 바로 프랙탈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프랙탈 공식들을 이용해서 어떤 점이 이 집합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였죠. 이만큼이 다 합쳐서 뭐였다? 이만큼이 다 합쳐서? 야, 그 XY에 있는 점이 기하 아니야? 이거 보는 거죠. 혹은 내가 그 점에다가 어떤 색깔을 부여할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큼을 통으로 떠가지고 다른 함수를 만들고 그냥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함수 중에 하나인 거잖아. 얘는. 어떤 XY를 주면 그 XY의 색깔이 뭐다라고 판정해주는 정도의 로직밖에 안 되는 거죠. 그 판정 로직 중에 하나가 지금 만델브로트 집합을 쓰고 있는 거고. 고작 해야 그 정도라는 거야. 지금 쓰는 이 공식은. 그래서 얘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보관의 차이점은 뭘까요? 프랙탈과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보관의 차이점은 뭘까요? 보관도 이거랑 비슷하게 뭔가 평가를 하긴 하는데 보관이라는 건 우리가 값을 대입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계산돼. 함수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얘는 뭘 얻었다? 집합을 얻었어. 하나하나 원소를 보내서 그 원소를 평가했단 말이야. 얘는 추세가 없어요. 추세가 없잖아. 방금 얘는 집합이었는데 얘는 집합이 아니잖아. 함수라는 건 추세를 갖는단 말이에요. 즉 함수라는 건 정의역하고 치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단면이 없어요. 다 선형함수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미친 척하고서 우리는 개발자니까 함수 안에 if 쓰면 선형함수가 아니라 비선형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는 값이 있는데 어디까지는 값이 없어져 버려. 근데 수학적 함수는 비선형이 없죠. 저번 시간에 선형함수였으니까 걔네들은 무조건 던지기만 하면 값이 나오는 선형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집합 이론만 해도 방금 옆에 픽셀까지는 집합이었는데 옆에는 아니잖아. 단면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이거는 비선형 함수란 말이지. 함수긴 함수지만 비선형 함수야. 그럼 지금 이 프랙탈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냐면
비선형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은 뭘로 볼 수 있냐면 여기 만약에 용어가 얘기한 대로 if limit라는 조건을 넣어버렸으면 얘 비선형 함수란 말이죠. 어디까지는 다 아니고 어디 갑자기 된단 말이야. 그럼 저희가 애니메이션 같은 데 쓸 수 없겠죠. 애니메이션 이럴 거 아니야. 어쨌든 가만히 있기도 하고. 얘를 만약에 쓴다고 생각하면 아까 y 값을 그냥 고정을 해놓고 제가 y 모든 a 플러스 b에서 b는 500으로 고정해놓고 a 값만 시간축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적용하면 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집합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럴 거란 말이지. 그리고 제가 이걸 숫자로 준다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이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수렴하는 게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긴, 아까 추세가 있었으니까, 수렴하는 추세가 있었으니까 되겠지만 어떤 놈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어떤 점에서 이만큼 움직이다가 안 갈 거라고. 분명히. 즉, 얘네들은 집합을 통해서 나머지의 공간을 채운 거죠. 집합을 평가하는 비선형 함수를 통해서 나머지 픽셀을 채워냈죠. 다음. 이거 보시면 얘도 저희가 아무것도 안 줬는데 XY 좌표만 줬을 뿐인데 공간을 채우긴 했잖아. 픽셀을 채웠단 말이야. 저번 시간 똑같은 방법을 채운 거야. 이것도. 우리 계속 뭐라 그러죠? 코리커션 배우고 있는 거죠. 리커션은 있는 걸 줄이는데 코리커션 없는 걸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만들어냈잖아, 얘도. 만들어내는 방식이 저번에는 보관이라는 함수의 추세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집합 여부를 통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만드는 방법이 저번에 보관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코리커션의 한 가지 방법이지만 저번 시간은 이 선형 함수를 통해서 채웠다라면, 보관 함수를 통해서 채웠다라면 얘네들은 보관 함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각각을 평가하는 집합 이론에 따라서 채운다. 집합 이론에 따라서 채운다. 이렇게 해서 공간 내의 여부와 공간 내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다른 수치표를 이용해서 채우는, 수치가 됐든 혹은 이런 만대부의 집합이라든지 집합 공식을 통해서 채우든 간에 뭐든 간에 선형함수가 아니라 그러한 별도의 요구사항으로 각각의 픽셀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얘를 채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미지의 보관이나 이런 것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하나 평가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연산이 엄청 느린 거예요. 왜 저번 시간에 선형 보관은 되게 빨리 되는데 얘는 엄청 느리냐? 하나하나마다 평가할 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마다. 그럼 이미지는 우스워 보여도 곱하면 루프가 장난 아니죠. 우스워 보여도 곱하면 루프가 장난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니까 웬만한 프로세스는 되게 느린 거죠. 그렇죠? GPU를 써서 한꺼번에 다 계산을 시키던지 변경 프로세서 써가지고 막 난리를 치던지 뭐 이렇게 해야지만 좀 빨라지는 거지. 그냥 하면 CPU가 하나하나 다 루프로 계산하니까 그 하나하나 돌 때마다 부하가 얼마나 걸리죠? 얘는 루프 64번씩 돌고 있죠. 픽셀 하나다. 두려운 거죠? 여기 캔버스 2배만 늘려도 막 한숨 나오는 거잖아. 여기 500만 더 늘리면 어떻게 되죠? 25만 곱하기 64가 더 늘어나는 거야. 루프가. 죽어요. 그쵸? 죽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굉장히 부하를 많이 거는 대신에 뭘 얻을 수 있다? 독특한 집합을 얻을 수가 있다. 선형함수는 뻔해. 선형함수니까 뻔해. 하지만 얘는 독특한 함수를 얻는다. 왜? 하나하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찬스를 가졌기 때문이지. 그러면 얘의 특징은 뭘로 규약될 수 있냐면 반드시 계산을 통해서 얻어야지만 그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선형함수의 특징은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자, 가장 큰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집합을 통한 코리커전 같은 경우에는 얘 수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야. 수학적 선형함수 모델에서는 이 배열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때그때 그 값은 나오니까 답이. 그때그때 그 값은 답이 나와. 답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배열을 가질 필요가 없어. 방금 아까 처음에 계산했던 만들어볼 집합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이거 그리기 위해서. 그냥 넣으면 나오니까. 근데 얘는 하나하나의 집합으로부터 상태에 간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확대도 가능하고 지금 용어가 다 계산으로 처리해서 그런데 아까 그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에서 파고드는 함수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처음에 스케일이 큰 배열을 만들었다면 스케일이 큰 배열 안을 탐사해서 다시 확장시키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블렌딩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속화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배우는 이 관점에서는 보관함수는 선형함수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값들을 평가하는 별도의 유닛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잘 구분이 애매하다라는 머릿속에 느낌이 드는 이유는 얘도 마치 수학적 공식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점화식도. 그렇지만 요거 다음에 나오는 과정에서는 아예 수학적 점화식으로 픽셀을 계산할 수 없고 미리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각 픽셀들을 계산해서 채우게 하는 방식들이 나와. 그게 다음번에 이제 얘기하게 되는 내용이에요.